역시 오늘 막년에 하시는지 많이 안 오셨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또 끝날 때 까먹고 말씀 못 드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진짜 다 못 끝내겠죠, 그죠? 그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자, 교재 296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 게 나와요. 부관. 일단 부관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부속 약관이란 말을 부자고 관자고 줄여가지고 부관 이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데요. 요 부관이 실제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기한이라는 것도 있고 부담이라는 것도 있는데 부담은 우리가 안 배웁니다. 부담은 보통 부담부 증여 이럴 때 쓰거든요. 이런 의미겠죠.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담을 부속시킨다 이런 의미인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부담도 부관의 일종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무엇과 무엇만 보냐면 조건과 기한을 볼 거예요. 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교재를 볼게요. 조건과 기한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하면 이거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이걸 기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서 6월 10일까지 갚아라 라고 했다면 6월 10일은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거니까 이건 뭐죠? 기한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만 기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안영찬이 뒤지면 뭐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뭐 하겠어요? 죽겠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6월 10일이 기한인 이유는 날짜라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해서 뭐예요? 기한이 되고요. 요것만 구별할 줄 있으면 돼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 이 두 가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것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요. 근데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것은 기한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 와요? 비가 올 테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도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종기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다음 달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1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요거는 뭐가 돼요? 시기가 되고요. 12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교역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요거는 뭐가 돼요? 종기가 되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따라서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시기와 종기 사이를 기간이라고 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재 볼게요. 교재 좌측에 보시면 이 해가지고 성질이 나와요. 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시기든 종기든 다 뭐예요?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에 관한 문제죠? 효과에 관한 문제예요.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그럼 뭐가 돼요? X다.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죠? 효력에 관한 거고요. 4번 법률행위에 붙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시켜야 되고요. 4번 법률행위 동시에 부과한 것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관이라는 말 자체가 부속 약관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먼저 법률행위를 하고 나중에 뭔가를 또 조건을 걸었다면 그것은 별개의 계약인 것이지 뭐인 것은 아니 부관인 것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4번 조건 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은 반드시 미래에 이르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없냐면 부관이 될 수 없고 조건과 기한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해요.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국이 이기면 만원빵 하자. 그러면 한국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그건 뭐예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내일이니까 장내 리그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제 이미 축구가 끝났어요. 근데 제 친구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어제 우리가 한국한테 5대0으로 졌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한테 야 어제 우리가 한국에 5대0으로 졌으니까 안 믿어요. 내기하세요. 내기했어요. 그거는 조건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 일, 과거 일은 뭐일 수 없죠? 부관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장래 일이야지 조건도 될 수 있고 기한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은 뭐가 아니냐면 조건이나 기한이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조건입니다. 의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요? 조건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핵심 판례는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건의 종류해 가지고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지 조건인데 문제는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에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정지 조건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란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혹시라도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고요. 해지 조건은 미래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결국 현재 지금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혹시라도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따질 때 자꾸 미래를 가지고 따지신다는 거예요.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살고 있어요?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가 문제가 되면 반드시 현재 시점으로 치환해 가지고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걸 말하고요. 해제 조건은 이미 현재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태아의 법적 지위에서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상속이나 불법 피해는 손해배상 해가지고 몇 가지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학설 대립된다 그랬죠.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무슨 말이었죠?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설. 태아 상태도 이미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설. 이렇게 이해하지 이해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입니다. 교재 예를 좀 볼게요.
정지 조건 해가지고 예컨대가 나오죠.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무료로 사용케 하니까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용케 한다는 말은 지금은 사용 못한다는 의미니까 무슨 조건이요?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맨 밑에 줄 해제 조건이죠.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한다. 반환한다 그러니까 해제 조건 이해하지 마시고, 불합격하면 반환한다는 말은 현재 지금은 무상으로 쓸 수가 있다는 의미니까 무슨 조건이요? 해제 조건이구나.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치환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겨보시면 또 사례가 나오고 판례가 나와요. 약혼 예물의 수수가 나오는데 이게 참 잘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신랑이 신부에게 약혼 예물을 줬어요. 오늘. 그러면 그 예물은 신랑 거예요? 신부 거예요? 신부 거죠. 다시 말하면 일단 누구 거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 거가 된다는 거죠. 그죠? 다만 결혼하지 못하면 그때는 뭐예요? 돌려준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다. 일단 주는 순간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신부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판례는 어떤 얘기냐면 시부모가 줬어요. 약혼 예물을. 시부모가 줬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며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혼했어요.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해요? 했으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례인 거죠. 왜요? 주는 순간 이미 누구 거가 됐어요? 며느리 거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나오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조건의 성취 여부가 만약에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될 수 있다면, 좌지우지 된다면 이걸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가 없다면, 어쩔 수가 없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의 조건이 다시 둘로 나눠요. 첫째는 순수 수의 조건과 두 번째는 단순 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순수 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는 것을 우리가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마음이 내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야마 내가 기분 좋으면 너한테 10억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기분 좋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놈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저한테 뭐예요? 10억을 준다 그러면 저 강의 안 하겠죠. 그놈 쫓아다녀야죠. 그죠? 그죠?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이놈이 막 웃어. 웃길래 야 기분 참 좋구나. 약속들에 10억 줄었더니 아니 별로거든 이런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래서 제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니 그 같은 놈이 저한테 기분 좋으면 10억 준다 그랬는데도 준다 놓고서는 10억을 안 줍니다 라고 하면 판사 물어보겠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더럽습니다 그러면 땡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순수 수의 조건은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누구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인 거죠. 따라서 강제할 마음도 갈 수도 없고 줄지 말지 오로지 누구 마음이 지 마음인 것이니까 순수 수의 조건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단순 수의 조건은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하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조건. 다시 말하면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만 있어요? 당사자 의사만 있으니까 입증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예요? 무효지만 이거는 당사자 의사 외에도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제주도로 여행하면 너한테
꿀단지를 사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물론 제주도를 여행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구 마음이요? 내라는 당사자 마음인 거죠. 그죠? 이것도 뭐예요? 수요 조건이죠. 그렇지만 순수 수요 조건과 달리 제주도를 여행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객관적 사실이 있죠. 이건 입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행 갈지 말지는 지 마음이지만 가게 되면 그것을 입증할 수도 있고 강제할 수도 있으니까 단순 수요 조건은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자유할 수 없는 게 우성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성 조건이라는 말은 우연히 성취된다는 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눈이 오면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뭐예요? 비수요 조건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심할 게 뭐냐면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이것도 뭐라 그러냐면 우성 조건이 되는 거죠. 우성 조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최준실이 뭐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깜빵하면 10만 원 빵 하자. 기정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깜빵이 갈지 안 갈지는 자연 현상은 아니지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제 친구하고 저하고 뭐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것도 뭐가 돼요? 우성 조건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심각해졌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까 뉴스 들어보니까 뭐 그 탄핵소추 변호사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를 못 하잖아요. 그죠? 불소추 특권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이제 신분이 뭐가 돼요? 대통령이 아닌 것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특검에서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청와대로 가서 집행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탄핵소추 오후 2시 결정 났어요. 그랬더니 특검에서 도주 우염이 있다 가지고 영장 발부받아서 2시 반에 기다리고 있다가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끌어내리는 장면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주 엽기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참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또 싶고 그죠? 좀 그래요. 뭔가 좀 그래. 뭔가 좀 이게 개운치 않은 아주 개운치 않고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요새 그 뉴스 보면 맨 그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죠? 듣기 싫어 죽겠어 이제는. 저는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이라면 이미 사직을 했어야죠. 빨리. 그러니까는 스스로 물러났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그죠? 국민을 위한다면. 왜냐하면 이런 혼란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피해보는 건 누구밖에 없죠? 국민밖에 없거든요. 그죠? 나라가 난리잖아요. 대외 여건도 굉장히 이상하고, 경제도 힘들고, 모든 국민 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봐요. 학원생도 없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돈 10,000원을 쓸 때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죠? 고은 시인인가요? 시은이. 그 양반도 이번에 블랙리스트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한 번도 국민이 아니었던 자가 국민을 다스리려고 나선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TV에 나오는 사람 대부분이 한 번도 지 손으로 돈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순실도 그렇고요. 그죠? 조은선인가 그 여자는 한 달 생활비 2억이라며요. 2억이고. 박근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금수저야, 그냥.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내 힘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을 다스리겠다고 나서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 우리를 그 사람들이 이해하냐 말이죠. 그죠? 우리는 단돈 10만 원 쓰는 것도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근데 병원비를 4천만 원 현금으로 계산하고. 뭐가 되게 나왔죠?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라고요? 우성 조건이다. 왜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비수의 조건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해야 뭘 이해해야 되냐면 혼성 조건이 이해가 돼요. 혼성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수의 조건적 측면하고 우성 조건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혼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요 김태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요. 아유 김태희가 뭐가 이쁘냐, 금붕같이 생겼잖아요 자식아,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제가 한마디 한 거죠. 야 이 자식아, 김태희 결혼했나요? 안 했죠, 그죠? 너가 혹시라도 김태희와 결혼하면 내가 너한테 1,000억 준다 이 자식아 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뭐예요? 혼성 조건이에요. 자, 왜냐하면 김태희와 혼인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너 마음이죠. 당사자 의사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의 조건적 측면이고, 이러면 김태희 만나기 힘들겠죠, 그죠? 만나가 어쩌게 아무튼 태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혼인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김태희 마음, 제3자 마음인 거죠. 이거는 뭐예요? 우성 조건적 측면이죠. 이게 뭐라고요? 혼성 조건이에요.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 혼성 조건에 예가 나오는데 그 밑에서부터 그 세 번째 줄인가요? 예컨대 내가 갑과 결혼하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내는 누구예요? 당사자죠, 그죠? 내가 혼인할지 안 할지는 뭐예요? 수의 조건 측면. 갑녀가 결혼해 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갑녀의 마음,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예요? 우성 조건 측면.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혼성 조건이다. 또 뭐가 나있네? 내가 을과 동업하면 내가 동업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요? 당사자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을이 동업해 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요? 을의 마음,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예요? 우성 조건의 측면이고요. 이걸 우리가 뭐죠? 혼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성 조건 하면 자꾸 뭐만 떠오르냐면 자연현상,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눈이 오면 요거만 떠오르시는데,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우성 조건이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라고요? 우성 조건이다. 그래야 뭐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혼성 조건까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3번 가장 조건이 나와 있고요. 우측 상단 박스 밑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박스 밑에. 외형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이 뭐라고요? 가장 조건. 그럼 이 말은 가장 조건이 조건이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가장 조건은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조건이라는 거는 외형상 겉보기에는 뭐처럼 보여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 우리가 뭐죠? 가장 조건이라고 해요.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만이 조건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한 법정 조건은 뭐가 아닌 거죠? 조건이 아닌 거고요. 나번 불법 조건은 뭘 말하냐면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해요. 기억나시나요? 이것도요. 자, 우리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어떻게 해요? 쌍무효가 된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답은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양복을 맞춰 입을 때 백화점에서 사는 양복을 기성복이라고 했죠. 기성복이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옷이거든요. 그런데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고, 불능 조건은 뭐예요?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성취될 수가 없는 조건이 뭐예요? 불능 조건이란 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은 조건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지금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이 어디 들어있어요? 가장 조건에 있다는 말은 얘네들은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왜 조건이 아닐까요? 그죠?
장래 발생이 불확실해야 조건이에요. 근데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거죠. 불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뭐가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불능 조건도 이미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이 된 거죠. 따라서 이것도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은 뭐라고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 하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글을 자를 따서 외워야 돼요. 기, 정, 조, 기, 해, 무, 불, 정, 무, 불, 해, 조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우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단순 무식하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되고요. 왜 드셨어요? 막내를 갔다 오셨어요? 아, 차가 막혀서요? 아, 아무튼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그래서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해서 어떻게 해요? 기해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해서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해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외우시는데 법좀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151조가 있죠? 2항을 보시면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게 뭐죠? 기성 조건이죠? 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 지금 299페이지죠.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에서 그 법률행위는 뭐예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정조, 기해무가 되는 거예요. 사망.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이게 뭐죠? 불능 조건이죠. 불.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에서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요 보시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를 확실하게 뭐예요? 외우시고, 요 법조문을 가지고 나서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따져보시면 충분히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이 나와요. 1. 공익상 불허용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못 붙인다. 왜냐하면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고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뭐 선녀나무꾼 기억나시죠? 그죠? 선녀나무꾼이 어떤 내용이죠? 그 미친놈이죠. 그죠? 숲에 가서 여자가 목욕하는 거 훔치고 보고 있다가 옷을 훔쳤죠. 그죠? 이 형법상 뭐죠? 감금죄입니다. 그죠? 감금죄고 옷을 훔쳐가지고 어떻게요? 감춰둔 후에 결론은 뭔가요? 애 셋 날 때까지는 뭐예요? 안 돌려주겠다. 그죠? 그러면 애를 셋 날 때까지는 이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뭐예요? 반사회적 범죄 무효니까 뭐죠? 무효다. 그죠? 근데 참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결국 내용이 뭐 결론이 뭐죠? 둘 낳았을 때 안심하고 옷을 줬더니 그 선녀가 애 둘을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래도 그 동화의 끝부분 보면 왠지 나무꾼이 불쌍해 보이지만
솔직히 그 나무꾼은 동정의 가치가 없는 뭐예요? 범죄자인 거죠. 그죠? 범죄자. 그죠? 여자를 옷을 빼서 뭐예요? 감금을 하고 강제 임신을 시킨 후에 그죠? 애를 매일 2개나 낳게 하고 그죠? 그잖아요. 이거는 사랑과 전쟁에 나올 슬픈 이야기지. 그 불쌍한 나무꾼이 아니라 뭐죠? 그 강제 추행과 강간에서 어쩔 수 없이 임신한 슬픈 선녀의 얘기인 거죠. 그죠? 2번 사익상의 불령입니다. 사익상의 불령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왜 단독행위는 조건을 못 붙일까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승낙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뭘 붙인다면요? 조건을 붙인다면 상대방이 뭘 당해요? 피해를 당하니까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외도 할 수 있어요. 자, 왜 조건을 못 붙이냐면 상대방이 승낙을 안 해서잖아요. 따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얻는다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단독행위지만 예외적으로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만약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붙이면 법령이 전체가 싹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회가지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해가지고 150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년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말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악담입니다. 무슨 말이죠?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돼 이거죠. 야마, 네가 공부를 짜시가 네가 붙으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죠? 특히 우리가 이제 야간에 이제 특히 올해같이 연말 같은 경우에는 망년에 하자 모임하자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안 간다 그러면 학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담을 퍼붓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주위에서. 그죠? 남자친구분들. 그죠? 아무튼 네 머리 가지고 안 돼 짜식아. 네가 붙으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을이 열받은 거죠. 을이 열받아 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이 가만 보니까 이거 내비두다가 진짜 1억을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게 집에다가 방화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 인간이 불을 안 끄고 열심히 뭐죠? 공부를 해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마지막에는 시험 보는 날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150조 1항입니다. 150조 1항 보시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감금을 해서 시험을 못 보게 한 때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이 감금하는 바람에 시험에 못 봤다면 을은 조건이 성취됐다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갑에게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주의할 점 뭐냐면 그날 오후에 탈출했어요. 오후에 탈출하자마자 당장 1억 내놔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하고 억울하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재 우측에 보시면은 중간에 이해가지고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가 가운데 있죠. 그죠? 읽어보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한 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인정되는 때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갑이 감금을 안 했다면 을은 언제가 돼야 비로소 합격할 수 있었죠? 발표일에 돼야 합격할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방해시가 아니에요. 방해시 바로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은 뭐예요?
X고 을은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다음 반대가 있을 수도 있죠. 임마 네가 붙으면 내가 너한테 1억 준다라고 했는데 을이 갑의 예상대로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안심한 거죠? 자식아 네가 임마 공부할 때가 되냐 자식아 신경을 하나도 안 썼는데 을이 뭐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부 안 하고 대충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을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왼쪽에 150조 2항입니다. 법조문 2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컨닝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1억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법조문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조건부 법률을 이렇게해가지고 1. 조건 성취 전에 이렇게해서 1. 뭐가 나오죠? 침해의 금지가 나오죠. 조금 예를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된다 자식아. 네가 붙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뭐라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죠. 갑이 가만 보니까 꼼짝없이 이 아파트 뺏길 것 같아요. 여기서 갑이 공부 못하게 시험 못 보게 막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을은 합격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뺏길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뭘 해줬냐면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이랬을 때 이 갑의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맨 밑에 148조가 나오죠. 읽어보면 조건 있는 법률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여기서 뭐죠? 을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이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까지예요. 는 나오는 뒷부분은 편집 과정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148조 어디까지냐면 조건 있는 법리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지 못해요? 해하지 못한다까지만 148조고 뒤에 붙어있는 것은 잘못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워버리시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지금 148조가 뭐라고 했냐면 요 매매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법조문이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지 말라 못한다고요? 해하지 못한다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매매는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민법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을 뿐 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판례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매매계약은 일단은 뭐죠? 무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무효가 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병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요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을은 자신의 조건부 권리를 등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아 이런 것도 등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아파트를 넘겨받는다는 내용의 등기도 할 수 있는데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정리해 볼게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민법 148조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게 되면 일단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한다고요?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302페이지 중간에 핵심 판례가 그 내용이에요. 그 판례를 사실관계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요. 302페이지예요. 결론만 읽어보면 핵심 판례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쯤입니다. 조건 성취 전에 한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뭐라고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일단 뭐예요? 무효입니다.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대항할 수는 없다는 말은 무효이긴 한데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를 제3자 침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2번 조건부 권리의 처분인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왠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조건부 권리는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틀리시는데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뭐로도 제공할 수 있어요?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2번 조건 성부 확정 후의 효력이에요. 지웠는데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수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의하시고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중간에 또 중요한 판례가 나와 있어요. 자, 정지 조건이 뭐였죠?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에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내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번 기말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바꿔줄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놈 자식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장 바꿔달라고 막 떼걸 대고 굴러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자식아 언제 아빠가 지금 사준다 그랬어. 네가 미래에 5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고 했지 라는 말은 저는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는 거죠. 그죠? 누가요? 스마트폰 사주기 싫은 제가. 두 번째 판례를 먼저 읽어볼게요. 두 번째 판례.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무슨 말 이해하시죠? 정지조건이 뭐라고요? 현재 효과가 없는 거니까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은 뭐예요? 법률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그래서 제 아들이 진정을 했어요. 진정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5등 안에 들면 잠도 안 자고 제가 퇴근하기만 기다리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가면 아빠 하면서 5등 안에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죠.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제 아들내미가. 스마트폰 받고 싶은 놈이. 첫 번째 판례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 책임이 있다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의 성취는 누가 입증해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지 조건이란 사실은 누가 입증해요?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요제 풀어볼게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시험 못 보게 집에다 감금했어요.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 성취를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한 때가 아니라 발표일이다. 왜냐하면 5번 실효 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니까요. 답이 5번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기한이 나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게 뭐예요? 기한이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종기고,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기한이 있어야 돼요. 기간이 되려면 반드시 기한 중에서 뭐도 있어야 되냐면 종기는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판례를 한번 보자고요. 자, 판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데 을이 토지를 매수할 만한 자금이 부족해요. 당장 살 수가 없으니까 을이 갑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일단 나에게 임대차를 해주시면 제가 자금이 들어오면 이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금은 언제 있으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넉넉 잡고 3개월 있으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 거죠. 자,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획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을 해야 될 텐데 3개월 있으면 지가 뭐예요? 사겠다고 하니까 기간을 1년이다 2년이다 정하기가 대단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뭐라고 적용하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라고 존속 기간을 뭐예요? 정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3개월이 됐는데도 안 사요.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안 사요. 그래서 갑이 그런 거죠. 와가지고 안 살 거면 나가라. 그랬더니 우리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신에게 매도할 때까지가 기간이니까 내가 안 사면 요 임대차 계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을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로 하기가 뭐해가지고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했더니 이 그저같은 놈이 거꾸로 어떻게 해요? 영원이다. 내가 안 사는 한 이 땅은 뭐예요? 내가 계속 쓰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갑과 을 간에 뭐가요?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기간이 있으려면 전제로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한, 종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가 기한인가요? 임차인이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조건인 거죠. 따라서 기한이 없으므로 무엇도 없는 거예요? 존속기간도 없는 거다. 따라서 갑은 아무 때나 을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지 을 말대로 영원히 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뭐예요?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 기한이 아니라 뭐예요? 조건이니 이 임대차 계약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라 해석하면 뭐죠? 상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토지 임대차를 공부하겠지만 뭐 주택 임대차와 달리 토지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보장 안 돼요. 뭐 1년, 2년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임대는 아무 때나 을에게 나아가라고 요구해도 뭐죠? 상관이 없다는 취지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류입니다. 효과가 생기는 것은 뭐예요?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종기. 2번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죠. 6월 10일까지 돈을 갚아라. 6월 10일은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에 뭐예요? 기한인데
언제 도래할지도 그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기한이 되냐면 확정 기한이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긴 한데 다만 제가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죠. 오늘 뒤질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뭐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우측에 3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조건과 똑같습니다. 가족법상 행위의 조건도 기한도 붙일 수 없고요.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어음수표예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는 조건을 걸 수가 없지만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기한부 법률 효력해서 도래 전의 효력 침해할 수 없고 일반 규정에 따라서 기한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 조건과 같은데 주의하실 것은 이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시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주의할 점은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건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기한은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좀 쉬었다가 기한의 이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